안녕하세요. 유방건강TV의 김성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나혜란 교수님 모셨고요. 오늘은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혜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인사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보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나혜란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혜란 교수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을 하셨는데 예. 재미있는 또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재미있는 이력인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이력이 있으신데 네. 사실 그때 저랑도 처음 만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력이 있으시죠? 지금이면은 네. 제가 원장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깜냥의 기회를 못 가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당시에 제가 몇 년, 네. 오래됐네요.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 네. 예. 그때 제가 약 10년 가까이 전에 네. 이제 의학 전문 기자를 3년 동안 하면서 네네. 원장님을 어떻게 보면 취재원으로 만났죠. 만나게 됐고, 네. 당시에 우리 원장님도 또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훨씬 더 이렇게 좀 푸릇푸릇해 보이시는 그렇죠. 벌써 10년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네. 그 당시 저도 깜짝 놀래 10년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슬프네요. 10년이 됐군요, 벌써. 슬픕니다. 네. 아무튼 우리 나혜란 교수님을 오늘 모셔가지고 오늘 듣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정말 스트레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네. 또 언제 또 나혜란 교수님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금 정신과 하면 아직까지 여기 이제 우리 비욘드 보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런 사회적인 제약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문턱이 높죠, 되게. 높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문턱이 높다? 그렇죠. 그니까요. 아니,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주위에 은근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내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예뻐 보이면 좋은 건데 사실 은근히 해보면 얘기해보면 다 했거든요. 그렇죠. 조금씩은. 조금씩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갔다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막상 또 얘기해보면 가신 분들이 꽤 많다? 야급 받으러 오시거나 일단 이제 불면증 많고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 스트레스, 며느리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는 손주 보느라 스트레스, 노인은 치매에 걸릴까, 맞아요.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오고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문턱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주위에 얘기해 보시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 좀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턱은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님 반갑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 질환들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울증, 물론 불면증도 있지만 또 우울증도 있고 뭐 불안장애, 또 요즘 뭐죠? 그 김구라 씨가 걸렸다는 그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국민병이 됐잖아요. 그죠? 공황장애가 그게 다 공황장애인지 사실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모셨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신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방암의 재발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선생님 당연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다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 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나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끝낸 후에는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가 되면 꼭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부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분들께 꼭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오는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네. 중요한 포커스를 좀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제 기억에 6년 이쯤부터 이제 네. 우리나라에 정신종양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죠. 조금 많이 보급이 됐던 것 네네. 같고요. 2005년, 6년 사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시겠지만 이제 암 치료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관리를 같이 받으시는 게 네.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정신뿐 아니라 결국은 네. 신체에 영향을 줘서 항암 치료도 결과가 좋고 그렇죠. 재발도 덜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됐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때 좀 정말 옛날 일이지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신선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일반화가 됐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대림성모병원만 해도 입원하시는 모든 유방암 환우분들을 또 정신과 선생님 만나시고 네. 수술 전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약물 처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유방암 환우분들께도 혈액종양내과나 네. 외과나 혹은 방사선종양학과를 찾듯이 그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진료과 중에 협진이 필요한 진료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 제가 다른 하나라는 표현이 조금 하나 좀 걸려요. 네, 하나가 아니고 정신과가 네. 얼마나 중요한데 맞습니다. 정신과가 약간 좀 네. 서비스 파트 같은 이런 느낌이 아, 대학병원에서는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여담이지만 네. 사담이지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전공이 예전에 대학병원 큰데 삼성의료원 있을 때 와 제가 정신과 한다고 하니까 정형외과나 이런 내과에 있던 친구들이 네. 제가 막 노는 줄 알더라고요. 너는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막 이런 식이던데 정신과 환자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당직을 선다고 하면 야 정신과가 뭐 할 일이 응급실에 있다고. 뭐로 밤에 왔는데 네. 정신과 많은 사건 사고는 밤에 일어나요. 네, 혼자 그러네요.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지는 네. 줄 아세요 밤에? 응급실로도 환자분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응급실로도가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극단적으로 외롭다, 네. 우울하다. 그렇죠. 주로 밤이죠. 밤에 선택하죠. 이게 그렇죠. 낮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정신과가 바쁜데 맞습니다. 야 너는 막 당직인데 잠을 많이 자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진짜 그렇죠. 외과 의사들처럼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수술이 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다. 나름대로라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혜니님 의학 전문 기자인지 모르셨다고 네. 그때 경험 또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신건강의학과 또 신경과 네. 그다음에 또 요즘은 상담심리도 상담 많이 심리, 그쵸. 상담도 네. 많이 받잖아요. 네. 심리상담.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거 그것 좀 중요하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선은 신경과와 정신과는 우리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같은 과였어요. 아, 네, 그랬나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 모르셨어요? 네, 네. 진짜예요? 네. 신경정신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신경정신과. 네. 저 학생 때는 신경정신과는 아니었고 정신과와 신경과였는데 언제 그게 그러면 교수, 나눠졌나요? 우리 원장님 시대가 신경과가 정신과가 나눠진 시대예요? 당연하죠. 제가 최근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예전에는요 우리가 정신과와 신경과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라고 했었고 실제로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같이 봤었는데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네. 분리가 돼서 신경과는 주로 이제 뇌에 직접 관련되지만 기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MRI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병.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네네. 영상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신경과로 가고 대표적으로 치매도 있지만 파킨슨이라든지 네. 이상운동 질환이라든지 치매나 알 수 없는 이런 거죠. 딱 마비가 온다든지 MRI 그런 찍으면 거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뇌졸중 MRI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오케이. 근데 아니다. 그럼 무조건 정신과로 오케이. 구별이 됐죠. 그럼 원인을 모르는 그런 신경계 질환들이 정신과로 이제 나눠지게 됐죠. 됐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우리가 상담을 받느냐. 네.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다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 네. 생기는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시는 거는 네. 병은 병인데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애매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의 어떤 근본적인 뭔가 고찰을 해보고 싶다. 네. 혹은 정신분석 그런 것도 있고요. 포함이 네.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생활 사건이 생겼다. 네. 실연, 누구랑 헤어졌다. 예. 이혼, 사기 예. 이런 예. 거 있잖아요.
네. 사업 실패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얘기해보고 그러면 싶다. 이제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성격, 내 성격이 뭔가 라는 궁금하다. 이런 거는 상담이 맞으실 수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약을 좀 같이 먹고 네. 내가 이게 변화가 급격하게 생긴 거다. 내 몸에. 네. 그런 거는 정신과 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럼 상담과 또 정신과 진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병행이 최선이지만 최선이죠. 이제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정신과 이거를 가기에는 조금 나는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상담 치료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생각보다 정신과에서 긴 시간을 상담하는 것들이 좀 힘들죠. 어려울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는 정말 이 질환이라니까요. 네.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이 서비스라고 자꾸 생각하셔. 예인님 질문 주셨는데 혼자 네. 있는 불안한 기분이 닥쳐와서 불안하면 불안 장애인가요? 사실 불안하다는 게 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도 약간 불안한데 그게 네. 장애라고 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불안해야 장애라고 할 수 있는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이 장애라.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장애다. 우리가 디지즈다 하는 거는 네.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일상생활에 무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아까 우리 좀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 늦을까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 큐 하면은 그렇죠. 진행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장애가 아니죠. 오케이. 근데 사회 공포증이다. 음.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방송 큐 썼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진다. 이거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그러던데. 성에 따른 지표요. 네. 역시 그렇죠. 우울증이다. 청소년 우울증은 우울하다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네. 막 가출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막 엄마한테 반항한다든지 네.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성적 떨어진다든지. 이게 일상생활에 무리라고 지장이 지장이 생길 네. 수 있죠. 그런 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와 또 일반적인 불안, 단순 불안을 그쵸, 나누는 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상황에 불안해야 되는데 천하 태평하세요. 그럼 그거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되는데, 네. 네. 그것도 병이죠. 그것도 병인가요?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 뭐 조금 옛날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 이제 뭐 고전으로 이야기하시는 프로이트 뭐 이런 네. 옛날에 이 석학들을 끄집어내자면 네. 사람은 약간의 히스테리와 약간의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네. 심리 변화가 생기는 게 정상인데 너무 변화가 없어도 그렇죠. 제가 만약 실현 당했어요. 예, 슬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안 슬퍼요. 다음날 바로 기분 좋으면은 네. 요즘 말에 쌉해. 약간 아니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정상이에요. 또 뭐 살인자들 뭐 사람을 죽여놓고도 멀쩡하다. 사람을 한 대만 쳐도 죄책감이 잘못해야 있죠? 되는데 뭐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 이러면 이거 쌉해다. 이거 정상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뭐가 나쁜 거라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인가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암 발병 후 느끼는 감정과 스트레스, 사실 암이라고 진단을 하면 환자분들 대부분 우시는 분들 많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혹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혹은 사업 같은 것들을 네. 다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정을 사실 누구나 네. 조마등처럼 쫙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 왜 우리가 스트레스의 레벨들을 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예. 뭐 이혼할 때 스트레스가 그쵸. 무지하게 높고, 높죠. 또 뭐 이사 갈 때 스트레스도 되게 높죠. 높고, 예, 뭐 이런 그쵸. 스트레스 레벨을 나누는데 과연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암인지 어떤 상황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텍스트 교과서를 보면은 쉬울 수 있지만 네네. 교과서는 의미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왜냐면 그쵸.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또 결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에 뭔가 내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변화를 느끼는 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정의하는데 암은 내가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저는 오히려 이제 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예. 때 느꼈던 어떤 당혹스러운 거는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신데 의외로 진단받고 나서 일상을 때려쳐야 될 것 같은데 때려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뭐 네. 일상을 때려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지금 암 받으면 네. 그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그냥 쫙 만나고 싶은 사람 정리하고. 만나고 정리하고 네. 난 뭐 멋있게 치료만 받을 거야 혹은 뭐 생을 마무리한 준비를 할 거야 생각하지만
정말 90% 이상의 분들은 일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일상에 전념하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높긴 한데 이 암이라는 게 이제는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환이 됐기도 그렇죠. 했고 일상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를 이 사람은 뭐 암 걱정만 하고 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 자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체가 조금 바르지 않고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암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언젠가 항상 나빠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안고 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게 엄청 포인트죠. 네. 수연님 질문 주셨는데 MBTI 요즘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MBTI.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의미가 있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만 하면 뭐 약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짤 같은 게 편집당해가지고 뭐 정신과 교수가 MBTI는 의미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한데 그게 아니고 MBTI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객관적인 질문 문항을 통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성향을 대체적으로 분석해주는 간이 검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ENFP가 나왔다, 뭐 INST, 뭐 TJ가 나왔다, 뭐 그러면은 지금 내 상태는 내가 마음이 좀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아니면 막 나는 뭐 누구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그냥 다니는 회사나 다니지. 아니면 아니야. 현재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회사 때려치고 한번 세계 일주 한번 하자. 그 성향이 있지만 저도 대학생 때는 굉장히 또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러셨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 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바뀔 수 있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MBTI는 나름대로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리고 현재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현재의 성향일 뿐 그게 바뀌지 못한다거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주팔자 같이 이렇게 믿으시면 안 그러네요. 된다. 사주팔자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뿐이니 그게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치부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하죠. 이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도 야 나는 I형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뭐 방송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성향이고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 발병을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은데 스트레스가 높은 유방암이 재발한다라는 질문 저희가 던져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자체는 유방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의 재발 위험을 높이는 걸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환우분들 여쭤보면 유방암이 왜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환우분들이 다 유방암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원인이요? 그렇죠. 과거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환우분들의 유방암의 원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근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많다니까요. 맞는데 요즘은 그게 좀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를 나의 뭐 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거보다는 분명히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10년 뭐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수치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좀 또 확실히 적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게 좀 연차가 나이가 차고 일을 좀 하면 좀 너무 외람된데 이렇게 교수님 생활을 조금 하고 환자보다 보니까 이 어떤 수치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정신과는 막 뭐 어디 인터넷 보면 이렇게 자기 설문 문항 스케일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자겠다. 뭔가 마음이 괴롭다. 뭐 탈모가 생겼다. 이러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문항지라는 게 굉장히 좀 종류가 너무 막 100가지 돼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많아요. 자기보고식도 있고 의사가 하는 것도 있고 노인 스트레스도 있고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트레스 온도계밖에 몰라서 100가지가 넘어요. 아니, 그거는요. 네. 스트레스 온도계는 손 차면은 낮게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손 따뜻하면 따뜻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외래에 오시면 네. 당신의 스트레스를 0에서 10점 사이에 몇 점이라고 스트레스 최대 네. 스트레스라고 봤을 10점이라고 때, 봤을 때. 이제 10점이라고 나왔을 때 당신의 스트레스는 몇 점입니까 했을 때 보통 5점이나 6점 이상이 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저희가 보통 권하거든요. 정답. 예, 근데 그게 아주 막 절대적인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네. 단순하지만 네.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온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진료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검사를 하기는 네. 조금 어려우니까. 아니 정답. 우리 원장님 역시 정답. 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해요. 그 주관적인 판단 본인의 내가 판단이잖아요. 0점에서 10점 중에서 기분이 아주 평온할 때 0점, 스트레스 나 줄 것 같다고 최대 생각하는 걸 스트레스 10으로 10점. 생각한다면 네. 지금 몇 점인가? 저는 지금 한 3점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약간. 저도 뭐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5점은 충분히 0점이라고 아닌 지금 것 하면 좀 같아요. 이상할 것 같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뭐 어떤 뭐 꼭 체크를 해서 간다. 이거는 저는 네, 그거는 별로 또 의미가 쉽지도 않고 또 저희가 사실 뭐 스트레스가 아주 높으신 분들 본인이 자각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알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본인이 스트레스가 높지 않다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께 물어보면 의외로 6점이나 7점, 8점을 갖고 계신 나오죠. 분들도 꽤 네.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네. 내가 항상 스트레스 8점이다. 네. 난 살면서 지금까지 항상 스트레스 8점이다. 요건 다른 문제. 요거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기보다는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내가 굉장히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성격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런 내가 뭐 매사를 좀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혹은 감수성이 높은 성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내가 변화가 있다. 네. 나는 나는 0점일 때도 아, 있는데 최근에 8점이 됐어. 네.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난 항상 8점짜리야. 스트레스 그러면- 8이야 인간이. 나 스트레스 8인간. 이거 그럼 성격이 조금 네, 예민하거나 예민하신 분일 부정적일 수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치료를 다른 방향으로 받아야죠. 있다. 네.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예. 엔젤리 팬이신가 봐요. 호르몬제 복용 중이신데 검사하기 전에 환자분들 네.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으세요. 저희가 네. 보통 아.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진짜 검사를 하는데 맞아요. 예. 검사를 하고 결과 보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뒤에 네. 예약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아주 지옥 같다. 네. 보통 아. 5년 동안은 그러니까 한 12번, 10번 정도는 네. 그런 이제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할까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침 또 이게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설파하는 이론이 있는데 또 네. 설파라고 있나 하니까 좀 죄송한데 교주처럼. 네. 이 불안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지 극복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불안장애 환자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불안은 그 자기 성격과 네.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DNA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체질 네. 이런 게 혼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쉽게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저도 불안이 좀 있어요. 좀 불안한 게 네. 좋아요. 왜냐면 네. 그래야지 이렇게 또 원장님도 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 만사가 태평에서는 또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사회적 성취가 적을 수가 있어서 불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불안은 잘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네. 보면 같이 인정해야 되는 개념이지. 내가 불안을 극복해 보겠어. 이런 사람이 불안장애예요. 아니 좋은 이론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본인이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드신 제가 이론이에요? 불안장애 환자를 다수로 보면서 네. 환자들이 이래요. 저 선생님 불안해서 약을 먹어 좋아졌는데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거 끊었다가 다시 오면 이거 재발한 것 같은데 평생 이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닐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다시 불안하면 또 약 코로나 같은 거네요. 위드 위드 코로나. 위드 불안. 위드 불안이네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불안이 너무 없으면 또 자기 발전이 떨어질 수가 있고 오케이.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지는 뭐냐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불안한 거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나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누구나 결과가 나올 때는 불안한데 내가 좀 더 예민한 사람이라서 나는 더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잘 인정해라.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데 야, 나 이거 불안증 걸린 거 아니야? 제 환자는 똑같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어제 진료인데 자기가 이제 예약을 하셨는데 진료가 늦어졌대요.
건강검진이 어떤 이유로 네. 일주일 늦어져서 건강검진 일주일 늦어진 것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패닉이 시작돼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아니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당장 안 될 만한 뭐 체중이 10kg 빠졌다든지 신상의 변화가 크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그랬더니만 그냥 걱정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불안하는 건 성격이다. 받아들이면 좀 더 낫다. 네. 그리고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항상 재발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진료하니까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할 때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그렇죠.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정말 3개월, 6개월 뒤에 봐도 괜찮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모양은 어떤가요? 뭐 사이즈는 어떤가요? 등등을 끊임없이 이제 물론 그 이제 코어에는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계속 우리가 살아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안전하다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나가실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은 암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네, 지금은 암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은 제가 100마디 말씀을 드려도 그 마음의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심하다면 저는 유방을 책임져 드릴 테니까 유방을 책임지다 좀 저는 유방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테니까 마음의 병은 마음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다. 꼭 만나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유방 건강은 지금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불안해서 저는 기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병이니까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때 어떤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의 반응은 그럼 저를 정신병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죠. 이거는 정신이 미쳐서 가는 게 아니다. 저도 정신과 선생님과의 상담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니까 한번 만나만 보셔라. 근데 만나보셔라. 만나기라도 좀 해보셔라. 라고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부분 안 가세요, 근데. 그러니까 비욘디 보시는 청취자분들, 아까 시청자분들은 환자도 있고 일반인적으로 그렇죠. 의료 계통도 많으시지만 많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환자한테 얘기를 주실 때 그 불편한 포인트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도 쉽고 환자가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불편한 포인트라 하면?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으세요? 혹은 이것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질 정도로 많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한번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라도 도움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다.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사람이 잠자는 거를 이상한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불면증은 누구나.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환자가 받아들이기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 또 유방암 환자분들, 환우분들의 정신건강을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환자한테 직접 정신과에 가봐라. 정신이 힘드시지 않냐. 이거는 잘 안 먹혀요. 팩트인데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내가 나 정신과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괴롭구나. 내가 걱정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하구나. 몸이 어디가 만성피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설득이 쉬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수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아까 말씀 나왔는데 사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드 불안, 위드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거를 뭐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해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까 상담을 했다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거나 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악 사이트에 가면 스파 뮤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힐링 뮤직. 저도 좋아하긴 해요. 스파 뮤직 같은 거를 틀어놓으면
굉장히 뭐 멜로디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새소리가 가끔 막 들려오고 물소리하고 쫄쫄쫄쫄 물과 새가 그런 주로 나오는데 그런 거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 물론 뭐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먹으면 물론 효과적으로 치료가 금방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쵸. 심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핵심이 뭐냐면은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과도 병이 있고 예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과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당뇨도 예방이 있고 심한 당뇨 치료가 있는 거예요. 또 생활 습관의 변화를 네.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있고 정신과도 병원에 꼭 와야 되는 병이 있는 거고 그 전 단계 예방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저는 우선은 이게 뭐 예방이고 아니면 치료 간에 제가 추천하는 아까 저만의 설교 오케이. 저는 무조건 운동, 몸쓰기를 추천해요. 아, 몸쓰기. 뭐 생각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우선은 이유는 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네. 우선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머리를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이 더 나요. 그렇죠.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잖아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건데 어떻게 평안하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이 자율신경계라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뇌의 신경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증상을 조절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컨트롤 하지 말고 몸을 써라. 몸을 막 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뭐 애니제임 포함한 우리 유수 논문에 다 검증이 되어 있어요. 아, 몸을 쓰는 게 스트레스를 쭉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네. 우울증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에 효과가 있다. 주 5일 운동했을 때 경도 야, 우울증 그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이미 한 20년 이상 된 개념이에요. 아, 20년 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운동하면 좋죠, 누구나. 너무 좋죠. 근데 왜 운동 시간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 또 설파하는 거는 네. 할머니들 또 아줌마들 뭐 오셨을 때 이게 자기 몸에 좋은 거를 찾아서 막 좋은 거를 뭐 찾아 먹고 싶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뭐 드니까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식품. 내가 이제 뭐 암까지 걸렸는데 이제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렇죠. 백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희귀한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나를 위해서 1시간 반 운동을 하고 그날 시장에 걸어가서 그날 나온 채소나 야채를 사서 그날 와서 요리를 해 먹고 그게 제가 영약이다. 늘 요즘 설파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좀 마른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날씬해 주셨어요. 네, 한 마른 10kg 게. 넘게 빠졌는데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체중 물어보고 네. 얼마나 운동하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를 여쭤봐요. 그래서 그 사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유방암의 재발을 낮추는데도 네.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 네. 체중 비만은 유방암 재발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운동을 일주일에 5번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최소 땀나게 30분. 맞아, 그거 땀나게 땀이 나야 되지. 2시간을 맞아요. 2시간을 네. 천천히 걷는 건 사실 운동이 아니라고. 저도 그게 정말 네.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무조건 하셔야 이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아주 옛날부터 하던 그러니까 그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거는 역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네, 없다. 건강한 육체. 육체. 육체가 건강하면 네. 정신도 건강하다. 실제로 몸이 아픈데 정신이 맑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몸이 당장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짜증이 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맞습니다. 뭐 남 돌볼 여유 없어요. 네. 마음이 각박해요. 명상은 어떤가요? 명상은 저는 명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제가 또 이런 실제로 해보신 적? 저는 좀 사담이지만 네. 명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0대에 그 미국 가서 명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네, 명상 자격증 미국 가가지고 산속에 처박혀서 명상 자격증을 따고 왔어요. 아, 따갖고 오셨어요? 받았어요. 그 하고 계신 유튜브 중에 이렇게 텐트 치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그거는 일대로 네. 다른 건데 네. 그거는 명상은 아니고요. 명상은 아니고. 제가 명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근데 지금은 별로신가 봐요. 지금도 관심이 많죠. 네. 핵심을 얘기 드릴게요. 네네네. 드릴게요. 네네. 근데 제가 시간이 빨리 시간이 가고 없구나. 있어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반도 네. 더 지나갔기 때문에. 아니 핵심은 네. 이런 거에서 다 같이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개념 얘기 하는 게 네네네. 아니고. 알겠어. 빨리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명상이 네. 그래서 왜 관심 받았냐면
느끼냐면 정신과 의사로서 아니면 그 이전에도 내가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나를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을 생각한 거죠. 네네. 그래서 갔는데 이 명상이 정말 어려운 건가?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비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그게 도 닦는 거잖아요, 사실. 고도의 집중력과 네. 고도의 어떻게 보면 거의 지능이 필요해요. 딴 생각을 차단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그때 약간 그 스파 뮤직이 나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명상의 핵심은 아무것도 이제 음악을 안 틀어요? 음악 안 틀죠. 그래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예. 5시에 일어나거든요. 미국에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산속이 있어요. 절인데요, 그러면? 절 같은 네. 거예요. 산속인데 막 코요테 있잖아요. 카요리라고 하는 코요테 막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밤에는 네네. 무섭다니까요. 핸드폰도 못 쓰고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쫙 명상을 가부좌를 틀고 하고요. 끝나면은 영어로 막 대화를 또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체험을 나눠요. 그게 스트레스 아니셨죠?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명상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됐기 네, 때문에.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이네요. 무건수행 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명상을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하기에는 생각보다 이 고도의 그 정신활동이 또 누군가 멘토링을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쉽지 있고 않다. 혼자서 그냥 명상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고촌날 다람쥐님께서 적당한 수명은 몇 시간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적당한 수면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그 학자로서 이야기 드리면 성인 기준으로 7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약간 삐딱 의사로 소문났는데 7시간은 이게 되게 유명한 대규모 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시간이 근무율처럼 지켜졌는데 그것도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시간만 그렇죠. 자도 네.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자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좀 질이 많이 포함해서. 낮아진 것 같아요, 요즘. 포함해서 되게 자주 깨고. 네. 네. 이게 노화예요. 노화죠. 네. 새벽에 일어나고. 노화예요. 네. 노화인데 저도 옛날에는 새벽에 어떻게 사람들이 깨서 그렇죠. 뭐 조찬을 하나, 뭐 새벽 운동을 하나, 새벽에 일어나서 뭐 책을 읽는데 딱 어떤 나이가 지나니까 그게 가능해지죠. 어떤 눈이 딱 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떠져요 그냥. 네. 그리고 알람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는 아예 못 들었거든요. 한 번도 제가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적이 없는데 요즘은 알람이 없이도 알람 시간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서 네. 알람을 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네. 또 사담이지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네. 발달 과정과 어떤 순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부터 초저녁에 잠들고 일찌감치 깨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도 없고 재미없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도 못 먹고 뭐 클럽도 못 가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제가 찾아내는데 나이가 들어서 계속 그런 거 좀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일찍 재우는 그런 또 원장님이 놀지 말라고. 네. 예. 노화의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어디나요? 이렇게 그거.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게 답이 나온다. 이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쓰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잡니다. 너무 좋죠. 네, 잘 저는 수만 있다면. 우선은 생각이 많아지면은 가능한 한 자요. 근데 그게 막 자고 싶다고 막 자지나요? 우선 자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심한 거예요. 약간 우울증까지 너무 왔다.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있죠. 네. 과하게 피곤하면. 네. 근데 여튼 저는 심나면은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 제가 수면을 취한다는 거에는 명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쫙 해서 그간의 일들을 좀 이제 복귀하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자고. 근데 이거는 네, 그러면서 잠이 스르륵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안 들 있죠. 때도 있고. 근데 요지는 뭐냐? 요거는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처럼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사람도 힘든 일이다. 저도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일이다. 네. 예. 왜냐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없죠. 네.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몸을 쓰는 게 제일 속 편해요. 맞아요. 우선은 운동을 한다. 묵은 청소가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집 정리. 집 정리 아주 좋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예, 요즘 뭐 또 환절기니까 겨울 옷 꺼내시고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도 그렇고 암 환우분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네. 의외로 이제 뭔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몸을 쓰는데 청소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아, 좋죠. 청소를 택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버릴 때 깨달음이 많아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버리고 뭐 뭐죠 그게 뭐 이렇게 그 스몰로 사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게?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 미니멀 하다가 집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거 저는 이미 아니에요? 그걸 한 3, 4년부터 이미 제가 실천하셨어요.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쌓아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버리면서 아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쓰지도 않으면서 정작 맞아요.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 하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깨달음이 크거든요. 말씀 정리하면 정신과 선생님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또 나이란 선생님은 운동 네. 그리고 몸쓰기라고 몸쓰기, 몸쓰기. 네.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한 잠 명상통화 참.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집 정리. 네. 요 세 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세 가지. 몸쓰기를 제가 항상 밉니다. 그 중에 최고는 몸쓰기. 저는 항상 무조건 밉니다. 예, 저도 몸쓰기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몸쓰기. 예, 몸 쓰십시오. 자, 우울감과 우울증. 네.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이것도 그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의 우울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우울하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한 달 정도 너무 슬플 거고 네. 또 뭐 실연당했어. 슬프죠. 그렇죠. 우울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우울증은 어떤 우울감이 생겼는데 그 내 생활을 다 접어야 될 정도로 계속 간다. 생활에 지장을 점점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생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단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정신과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피 검사를 해서 그렇죠. 진단하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죄송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모든 정신과 진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본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모를 수 예. 있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얘는 알죠. 분명히 네. 달라졌는데 알죠.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네. 그냥 더 정말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알고는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알고는 있나요? 근데 이제 병원 가기 뭐 싫다, 겁난다,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럼 그때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지금 수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우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같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또 미는 방법이지만 네. 이게 너무 그 우울한 사람은 안 우울하게 도와주려고 방안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욕이고 그냥 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든지 그러니까 좀 어떤 관계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울하면은 뭐 밥을 사주실 수 있겠지. 그렇죠. 네. 네. 뭐 우울하지 말아라고 아니 하는 뭐 것도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하거나 뭐 요거는 뭐 네. 그건 그거 아무튼 그럴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옆에서 뭔가를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무책임하게 뭐 어려운 일입니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네. 항상 드리는 조언은 뭔가 네가 뭐 크게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너의 관계에 비추어서 네. 조금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사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친구면은 공부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모라면은 뭐 속이 터지지만 한 번쯤 더 참아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방식. 그 사람을 근데 이제 도와줘라. 그 사람의 병을 내가 낫게 도와주겠다. 이거는 네, 그거는 어렵겠죠. 네. 불가능합니다. 우울증이 발병이 잘 되는 시기, 나이, 뭐 상황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 유방 건강 팁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시기 이런 거 다 있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 특히 네.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튼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다달 안에서 있고요. 그렇죠. 제가 여자가 정말 여자의 마음을 갈 때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적합한 표현인 게 호르몬의 이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추는 갈대 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그렇죠. 마음 갈대인 게. 그렇죠. 그게 네. 과학적인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생리 전, 초경 전에 네, 네. 여자와 초경 이후에 여자가 바뀌고 또 임신했을 때, 임신할 출산했을 때 완전 달라지죠. 출산은 달라지죠. 네. 폐경 그러니까 여자가 몇 번 변하는 게 여자의 변신 무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남자들 네. 모를 수 있죠.
뭐 전혀 모르겠죠. 대부분. 그 선생님은 아시겠죠? 저는 뭐 워낙 또 호르몬 약을 또 타모크시펜 같은 약을 먹으면 또 그거 자체로도 그쵸. 또 예. 우울감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일반적인 기준은 우리가 일조량과 우울감이 관계가 많아서요. 보통 일조량이 네.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 여름에서 가을 갈 때보다 가을에서 겨울 갈 때 동지가 올 때가 우울감이 되게 심하고요. 근데 그러면 뭐 여름엔 다 기분이 좋아야겠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일조량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돼요. 그 변화 자체가. 그 변화 네.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일조량. 그래서 왜 태양을 좀 많이 보고 야외 생활을 좀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무조건 예방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거는 무조건 기분에 좋다. 무조건 하지만 좋다. 네. 이 다른 맥락으로 계절이 변할 때, 날씨가 변할 때 이게 나는 모르지만 몸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민한 환자들, 기분 변화, 그다음에 불안도 예민한 사람들 네. 이게 몸으로 와요. 그때 기분이 많이 변합니다. 예. 어쨌든 그 나이 차이도 있고 또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네. 또 계절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울증 관리는 왜 필요할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네. 요거는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이 유방 건강 TV에서만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이 종류가. 굉장히 근데 많죠. 이제 제가 유방 건강 TV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유방암 환자는 뭐 우리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다른 암 환자랑 좀 다른 게 우선 이제 여성에 국한되어 있고 이 여성성이라는 네. 자기의 정체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큰 연관 있는 네. 질환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위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뭐 위암 사기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암에 걸려서 네. 슬프다. 이거랑 내가 유방암 걸렸는데 유방을 잘라냈어. 그거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플러스 나 여자로서 이제 끝났구나. 혹은 나 여자로서 내가 뭐가 되는 거지? 이거가 엄청난 상실감. 스트레스예요. 상실감. 예. 네. 그래서 특히 그 유방암 환자나 여성암 환자들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되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많다.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인원 선생님 방송에 아주 맛깔나다고 자주 나와주시 이 작가님, 이 작가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우울증 약 우리가 이제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네. 그거는 그냥 끝이다. 네. 그냥 그걸로 끝이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시작해도 될까요? 우울증 약을 안 먹는 거는 저는 엄청 손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약을 모든 건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폐렴에 걸렸잖아요. 근데 폐렴에 걸렸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해요. 폐렴에 걸려도 웬만한 그 면역력이 있으면 죽도록 아프다가 대부분 난다. 예. 그렇지만 한 2주 죽도록 아픈 거다.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면 이게 폐혈증에 걸리거나 훨씬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좋아지죠. 난다. 예. 우울증 똑같다. 우울증으로 절대 너가 죽지 않는다. 당신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으로 자살하지 않으면 죽을 일은 없는데 그 한 3에서 6개월 동안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다. 인생에. 이거는 너 왜 그런 실수를 해? 약을 먹고 빨리 좋아져서 차라리 빨리 약을 끊어.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폐렴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일 때 항생제를 먹는 것처럼 항생제를 안 먹고 버티는 것과 네.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우울증이 왔을 때 손해죠. 우울증 약을 네. 먹어서 그 질병이 걸리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확하게 얘기 네, 드리자면 질병에 걸리는 기간을 짧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는 거죠. 고통받는 예. 기간. 병이 나는 건 정도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도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도를 줄 수 있는.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네. 약을 먹고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데요. 효과가 좋으면 바로 끊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거 좋지 않다고. 그 얘기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증상이 좋아진 거거든요.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증상을 낫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 같은 거네요.
해열제 끊으면 바로 열 다시 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하지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튼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비유가.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무조건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이득이다. 빨리 시작하다. 왜냐면 어차피 2달, 3달 있다가 먹는 거는 3달을 손해보고 나중에 조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은 이 교과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6개월이면 정상 기간으로 회복이 대부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본다면 내가 5개월을 고생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약을 먹는다. 이거 손해죠. 이완 기간이 대충 6개월이니까 네. 그걸 계속 늦게까지 고통받지 말고 네.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덜 네. 힘들게 그 네. 기간을 넘기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우울증약 한번 복용하면은 네, 이거를 끊을 수 없나요? 끊을 수가 50%이다. 없냐? 네. 끊을 수 있죠. 네. 안 우울하면 되잖아요. 끊으면 네, 되잖아요. 네. 네.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먹다가 안 우울하시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네요. 우울하잖아요. 빨리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관한 네. 부분은 아까 약물 치료에 관한 부분이어서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5분까지 하면 안 네, 되나요? 55분 뭐 1, 2분 남았습니다. 네, 아직.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말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야 너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뭐 그래 다 힘들어. 아, 왜 그거 그래? 제일 싫죠. 너 왜 그래? 다 힘들지. 야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옆에서 주의해야 될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적절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유방암 환우들 포함해서 암 환자 포함해서 정신과에 오시는 모든 뭐 우울불안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너 그냥 이거 누구나 뭐 그냥 암 환자 중에 안 우울한 사람 있어? 그지. 이런 식. 그렇게 말 야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고민 없는 사람 있어? 맞아요. 야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어?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만약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비아냥거리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그게 마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많다는 건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니고 사실은 제가 또 이것도 그냥 마지막 얘기 들으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낫고요.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가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전달이 돼요. 이 감정은 전염되고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짠해요. 눈물이 난다니까. 알겠습니다. 끝내야 자, 되죠. 오늘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혜란 교수님 모셨는데 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지친 우리 환우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그차 랭커님 대답을 명승건 박사님 대타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때 명승건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건 맞고요. 그 사람 네. 맞고요. 아무튼 저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정신병이다 뭐 이런 보다는 누구나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회복하는 게 좋고 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거를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잠 못 오면 안 오면 가끔 수면제 먹고요. 네. 우울할 때는 사실 좀 약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잘 지내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게 내가 꼭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일인 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방건강TV 함께 해주신 나혜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멋진 또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